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어제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특별법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필요 비용 보조와 융자 등 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항이 담겼는데요.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여야 의원 261명이 참여해서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달빛 고속철도 노선을 보면 대구에서 경북 고령, 경남 합천과 거창, 함양을 거쳐서 전북 장수와 남원, 순천을 지나 전남 담양, 종착지인 광주까지 10개 지자체를 경유합니다. 1,700만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달빛 고속철도. 순조롭게 잘 추진돼서 영호남 교류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해 봅니다. 8월 23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더위가 그친다는 절기처서입니다. 다만 북부권 전 지역에는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안동과 의성 등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최고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2주 가까이 이어지던 폭염을 누그러뜨려줄 소나기 소식이 오늘 들어있는데요. 모레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50에서 최대 120mm고 비가 그친 뒤에도 당분간 비 소식이 잦을 걸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안동호가 녹색 물감으로 뒤덮인 것처럼 역대 최악의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근 예안면의 경우 댐과 도랑이 연결된 만곡 부위는 폭증한 녹조에 물 수면이 두꺼운 매트를 깔아놓은 것처럼 끈적하고 덩어리진 녹조 알갱이가 손에 만져질 정도에다가 심한 곳은 악취까지 풍기고 있는데요. 그동안 안동호 상류에서는 여름철마다 당연하다는 듯이 녹조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녹조가 댐 상류 지역 외에도 와룡면과 속동 등 하류 지역까지 호수 전체로 녹조가 확산돼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겁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 관계자는 댐 축조 이래 52제곱미터 전역에 녹조가 발생한 건 처음이라면서 폭우와 태풍 등으로 녹조를 유발할 수 있는 많은 영양 염류가 호수로 유입된 데다가 지속된 폭염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K워터는 특단의 대책으로 오늘 대형 녹조 제거선을 안동호에 띄워 하루빨리 녹조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은 여름의 끝을 알리는 절기처서지만 더위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나흘째 폭염주의보 이어지고 있고요. 경주는 어제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내일은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새벽부터 밤까지 강수가 집중되겠고 금요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일부터 후쿠시마 원전에서 처리된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죠. 이에 대비해 포항시 수산물 품질관리센터가 해수 전처리 시설을 구축하고 방사능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앞으로 수산물을 넘어 포항 바닷물까지 방사능 검사가 시행되는 건데요. 검사에는 AMP 공침법이 적용되는데 이는 해수와 화학물질의 일종인 AMP를 전처리 수도를 사용해 섞은 뒤 2단계 여과 건조를 거쳐 분말 형태의 세슘 137을 정제하는 방법입니다. 분리된 분말을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 핵종 분석기로 계측해서 해수에 존재하는 방사능을 계산할 수 있고요. 통상적으로 측정은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포항시 수산물 품질관리센터는 지난 6월부터 수산물과 수산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월 40건 이상 시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검사 결과는 매주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0.7도 낮은 29.4도, 습도는 88%인데요. 정오부터 햇볕이 강해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모자 착용과 자외선 차단제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차츰 날이 흐려지면서 5에서 40mm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남에서 남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까지 해상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해상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국가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2023 을지연습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 군경 통합 정부연습으로 실시됐으며 울릉군에서는 11개 기관 70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공무원 비상소집 발령과 함께 최초 상황보고 및 직접 편성 훈련을 실시했고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및 도동항 여객선 터미널 피폭에 따른 도상훈련을 시행했습니다. 도상훈련 중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 해결 방안을 강구한 후 유관기관 등 협업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는 나리분지에서 대테러 훈련을 시행했고 오늘 오후 2시에는 공습 대비 민방공 대피 훈련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울릉도는 관내 보유하고 있는 자원으로 비상 대비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유관기관의 협업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울릉 군민을 지키기 위해 실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 뛰는 지자체장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방시대를 열다. 오늘은 남한권 울릉군수 만나봅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울릉군에서 치러지는 첫 국가 행사여서 참 기대를 모았던 섬의 날 행사 태풍 카눈으로 취소됐습니다. 많이 아쉬워하셨겠어요? 국민들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4회 섬의날 행사는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어요. 예. 그래서 8팔자로 이 옆으로 눕혀보면은 연결고리 같잖아요. 그래서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울릉도에서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던 국가 행사예요. 예. 단일 행사로는 가장 큰 규모였지요. 네. 그래서 태풍의 위험을 감수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안전을 선택해서 행사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좀 아쉽죠. 그래서 울릉도와 독도의 가치를 좀 많이 알리고 침체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였는데, 네. 그래서 16일부터 또 18일까지 많이 아쉬웠지만 20일에 오징어 축제와 병행해서 섬의날 행사를 간소하게나마 치를 수 있어서 아쉬움을 네. 좀 달랬습니다. 이게 섬의 날 행사는 또 오징어 축제와는 또 다른 행사군요. 네네, 완전하게 달라요. 네. 예, 국가 행사이기 때문에. 네. 아쉽습니다. 예, 훗날 더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아마 치르기 위한 준비였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전화위복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네. 자, 한편에서는 섬의 날 행사 취소로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더 알리게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열악한 섬 생활의 실태와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절실한 주민 지원을 알리게 됐다는 그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행사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고 네.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행사 준비에 진짜 심혈을 기울여 왔어요. 또 너무 아쉽게 취소가 돼서 허탈감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섬 주민들의 애환을 육지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단적인 예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사회를 맞을 동안 온전한 단독 섬에서 행사가 치러진 것은 아마 우리 울릉도가 처음일 거예요. 섬의 날 행사가요? 예. 네. 그래서 필요한 큰 장비는 물론이고 작은 소품 하나도 육지에서
들어와야 하는 실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임박한 순간에도 바닷길이 막히면은 아예 손을 놓고 기다려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태풍이 오고 있는데 진짜 설치해 놓은 무대를 다시 뜯어내고 30여 개의 컨테이너 부서를 긴급하게 철수를 해가지고 바지선과 화물선으로 본토로 빨리 실어냈어요. 예, 태풍 피해가 덜 받기 위해서요. 컨테이너가 바람에 날리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자연 앞에 무기력한 것이 섬생활입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겠습니다. 예,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최원거리 도서라서 예. 거리만큼 주민 개개인이 참 고달픈 삶과 기구한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 이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이 예.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 이 제정을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국회도 여러 번 방문하신 걸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 저 얼마 전에 한 언론사에 특이한 보도가 나왔어요. 네. 민선 8기 1년간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국회를 방문한 시장 군수 단체장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구미시장님하고 포항시장님에 이어서 제가 세 번째로 국회 방문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저는 한 7번 갔습니다. 한 8번 네. 그래 갔어요. 그래서 지역구 김병욱 의원님과 함께 많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또 뜻을 함께 해주신 덕분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지금은 소위원회 계류 중입니다. 네. 그래서 당초 9월 정기 국회 상정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또 오송 참사 규명 등 시급한 현안들이 우선적인 과제로 돼 있어서 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울릉군의 명운이 걸린 만큼 포기하지 않고 이제껏 해왔던 것처럼 예. 끝까지 집요하게 좀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가요? 특별법 추진하는 이유는 사실 국경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국가적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거예요. 주민에 대한. 예. 그래서 대부분의 공모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엔 부족함이 많이 있고 또 지리적 특수성을 가진 우리 울릉군은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국비 예산을 어렵게 확보하더라도 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규정한 대로 진짜 할 수 있는 5년마다 울릉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특별법에는. 예. 그것만이라도 보장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다음에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필수적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육지와의 격차를 최소한이라도 좀 해소해달라. 네. 그래서 관광객 증가가 되면 아무래도 오버투어리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주민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주 지원금이나 주택 개량 사업을 예. 좀 다시 해달라. 또 지역의 학생들이 또 기회균 등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 지원 등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섬에 살고 네. 있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또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지원금에 관련한 것이 이제 위주네요. 그래서요, 5도 특별법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 그렇군요. 네, 네. 지난 7월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서 울릉군의 새 도시 브랜드로 에메랄드 울릉도를 선포하셨습니다. 에메랄드. 울릉도 바닷빛이 에메랄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예, 우리 100만 관광 시대를 저희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마찬가지지요. 네. 그래서 새로운 울릉을 잘 포장해서 외부에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중에 첫 단추로 계획한 것이 브랜드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래서 천혜의 자원, 또 동해의 한점 섬 보석, 섬과 섬을 둘러싸고 있는 빛깔이 에메랄드 빛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개발을 내포한 에메랄드 울릉도를 새로운 도시 브랜드로 네. 우리 선보이자. 그래 캐릭터하고 CI까지 개발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울릉도를 그야말로 시각화한 그런 브랜드가 예. 아닌가 싶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울릉도도 한동안 관광객이 좀 주춤했죠. 요즘은 좀 회복이 됐습니까? 네, 엔데믹 이전보다는 활력을 많이 찾아가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몇 가지를 꼽아보면 해상 교통이 안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예, 대형 크루즈 여객선 취향으로 특히 겨울에도
뭐 예측 가능한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또 예전과는 달리 비성수기에 그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회복세를 뭐 보이고 있고요. 또 이런 연유로 해서 올해 초 시범적으로 또 눈꽃 축제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겨울에도 이제 축제가 열리는군요. 예. 네. 그래서 뭐 기존의 성수기 그 관광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사시사철 주야를 가리지 않는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예측 가능한 여행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관광객 지금 1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네. 위해서 그럼 울릉군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뭐 얼마 전에 참 울릉군에 있는 음식점들이 단체 손님 위주로 영업해서 혼밥을 거부했다는 뭐 제보가 이슈가 됐죠. 예. 뭐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해요. 1인 식사를 거부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음식점에서 1인 식사 가능한 메뉴에 또 스티커를 부착해가지고 혼자 오시는 손님에게 한눈에 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울릉도는 혼자 찾는 분들도 많으실걸요. 등산객들도 그렇고. 많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자연유산과 세계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기에 한류 팬들이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뭐 아시다시피 그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세계적인 단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를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에 홍보를 많이 이래 울릉도 독도를 하고 협약도 맺고 추진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울릉공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네. 이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울릉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개항이 언제인지요? 예, 원래 공사는 25년 말까지인데요. 네. 아마 26년 전반기쯤으로 개항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공정률이 한 35%를 보이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항에 맞추어 가지고 울릉공항을 중심으로 교통 편의성을 정진을 하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네. 아마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7시간 넘잖아요. 그럼 1시간 이내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1시간으로 줄어든다고요? 예, 서울에서 출발해서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면 1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예. 그래서 연간 한 440억 원 정도의 교통 비용이 아마 절감될 것으로도 보이고 아마 항공료도 아마 10만 원 내지 15만 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서 해상 이동 요금과도 아마 배를 탈 때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몇 명이 탈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50인승으로 ATR 72기 비행기로 프로펠러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ATR 72 비행기와 브라질 엠브레어사에서 하는 E 시리즈 비행기를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아마 네. 많게는 114인승까지도 가능한 기종이 있는데 네. 아마 정부에서 아마 80인승까지 아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울릉공항 얘기까지 여쭤봤는데요. 자, 끝으로 지역민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참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참 지난 임기 1년 동안에 울릉을 세일자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게 바쁘게 뛰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과 따뜻한 소통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남은 임기 동안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진짜 몸을 불태우고 멋진 울릉을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네. 군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한권 울릉군수였습니다.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성매매 없는 청정대구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을 성매매 방지 민관합동의 날로 지정을 하고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윤가연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저녁 북구에 위치한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점검 전 잠시 회의를 위해 모였던 현장에서는 시청과 북구청 그리고 경찰과 소방관이 함께하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단체가 이야기를 이끌어 나갔는데요. 네. 먼저 6개 조로 나누어 북구의 유흥업소 위치를 파악하고 점검 시 꼭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각자 맡은 분야를 나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자갈 마당이 없어지면서 이게 음성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인터넷이나 유흥업소 등을 통해 가지고 성매매가 이상하게 신종 바이러스처럼 이 변종이 되어서 성매매가 더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민들레 상담소 상담원이고요. 저희 오늘 활동구역은 저희들이 8월 9일에 이미 답사로 한번 다녀온 구역입니다. 각 파트별로 점검 리스트 보시고 오늘은 단속이 아닌 궤도 점검 수준으로 봐주시고 저희 소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북구청 여성아동과 여성아동팀장 조현경입니다. 성매매 우려 업종 밀집 지역 합동 점검으로 구청, 시청, 경찰서, 소방서, 민간이 합동으로 성매매 밀집 지역을 점검하여 성매매 및 유해 환경, 소방안전시설 등을 단속하고 계도하고자 시행하는 캠페인입니다. 네, 오늘은 7곡 3지구 일원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 약 53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며 시설 내에 성매매 금지 및 여성긴급 전화 안내 게시물이 있는지, 성매매 또는 알선행위 등이 있는지, 소방시설은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날은 북구의 유흥업소 몇 곳을 점검했나요? 일단 단란주점과 노래방, 마사지 업소 등 40곳이 넘는 곳을 점검을 했는데요. 약 3시간의 현장 점검이 끝난 후 다시 회의장으로 모여서 다음에 있을 점검을 위해 피드백을 주고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날 참여한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힘내와 민들레 팀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캠페인과 함께 추가로 야간에는 현장 상담과 성매매 피해자 구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대구 여성인권센터 부설 성매매 피해 상담소 힘내에서 활동하는 김하나입니다. 이제 저희 기관에서는 성매매는 여성 개인적 문제가 아니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거라고 보고, 이제 성매매 업소인 유흥주점이나 다방 그리고 오피스텔 성매매, 그런 여성들을 이제 성매매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이제 업소나 성매매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 경찰서와 법원 그리고 병원 진료 등을 함께하고 있고, 유흥주점은 성매매 불법 안내 게시물이라고 부착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보통 저희 상담소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 이전에 상담을 하신 분 소개나 아니면 여성 긴급 전화 1366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상담소로 전화를 하셔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업주나 성매수자가 여성들을 폭행해가지고 상해를 입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지원하는 기관이 있다는 걸 알고 있더라도 선뜻 저희 상담소에 못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상담소는 여성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기관이니까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상담소에 오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피해를 겪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성 긴급 전화 국번 없이 1366번이죠. 예, 네.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네, 대구시에는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힘내와 민들레 상담소도 있습니다. 비밀은 철저히 지켜지니까요. 피해자분들께서는 혹시나 하는 두려움을 혼자 삼키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4월부터 시작해 다음 달인 9월에는 수성구 함금동에 위치한 유흥업소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구시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여성가족가장 김지현입니다. 2019년 6월에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되고 이른바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매매 방지 민관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취약 환경 개선을 위해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방, 안마시술소 등 성매매 우려 업종이 모여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홍보 캠페인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서 배포한 홍보물을 보고 성매매 피해 상담소로 연락 오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 성매매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구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처벌 건수 기준으로 볼 때 2020년에 114건, 2021년에 63건,
2022년 75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드러나지 않는 신변종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 아웃리치 활동 등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58개조 260명이 참여해서 한 998개 업소를 방문하고 성매매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계도 활동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이 좀 더 밀접하게 합동으로 성매매 없는 청정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매매 방지 합동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성매매 방지를 위한 민관 합동 점검 현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윤가연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요일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전 기자가 준비한 소식은 뭔가요? 예, 한번 손대면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마약과 도박인데 최근 1020 세대인 10대와 20대의 마약 도박 문제가 심화하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요즘 마약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예, 10대와 20대의 마약 관련 범죄 현황은 어떤가요? 우선 올해 초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가 유포된 사건을 계기로 마약류 범죄 척결에 나선 경찰이 올해 상반기 마약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3월 1일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 5개월간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펼쳤는데 네. 경찰청은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결과로 전국에서 마약류 사범 1,316명을 검거했고 이 중 1,54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검거된 인원은 6,301명이었는데 1년 사이 무려 63% 이상 늘어났습니다. 네. 특히 올 상반기 집중 단속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 가운데 20대는 3,3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차지하는 비율은 32.9%로 10명 중 3명 이상이 20대입니다. 20대가요? 예. 가장 많은 건가요? 네, 이어서 60대 2,800여 명 정도, 그다음에 30대, 40대, 50대 순이었고 10대가 602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0대의 경우 이제 가장 적은 비율을 나타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179명이 검거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검거된 10대는 무려 20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청소년과 젊은 청년들의 마약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지역 상황도 궁금하네요. 대구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이 5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벌여서 500명에 달하는 마약 사범을 붙잡았는데 이 가운데 1020 세대는 무려 200명 이상으로 전체 사범 가운데 40% 이상을 차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500명 중에 200명이 1020, 10대, 20대란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물론 20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긴 하는데 10대와 20대를 합치면 40% 이상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집중 단속에 나선 경찰은 범죄단체를 포함해서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마약류 제조 밀수 등을 통한 공급, 클럽과 유흥업소 내 마약 투약 유통범죄, 인터넷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범죄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번 집중 단속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은 총 494명이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 284명 대비 73% 증가한 수준입니다. 구속된 인원도 지난해 비해서 이제 63명 대비 31% 늘어난 83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마약 사범 연령대는 20대가 170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요. 비율로 따지면 34.4%입니다. 10대는 36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검거된 인원이 5명인 점을 고려하면 7배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젊은 세대 사이에서 왜 이렇게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걸까요? 네, 우선 마약류 범죄는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 기술 발전에 친숙한 MZ세대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최근 인터넷을 통한 이제 마약류 판매 투약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돼 검거된 인원만 전국적으로 2,000명이 넘습니다.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IP를 우회하거나 차단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다크웹 사범이 주를 이뤘습니다. 네. 2019년 당시 검거된 인원은 82명이었는데 올해는 429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과 SNS의 신속성, 보안성 이런 과정과 절차가 편리한 MZ세대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가 있어서 10대와 20대 마약 사범이 증가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같은 방법을 통해서 마약을 전문적으로 유통한 청소년들의 사례도 있습니다. 청소년이 직접 마약을 유통한다고요? 네, 지역에서는 관련 사건이 없었는데 영남권으로 했을 때는 이제 고등학생이 관여한 범죄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마약을 유통했다고요? 네, 와.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국내에 마약을 유통하고 다른 마약 판매 조직의 범죄 자금을 세탁해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인데 네. 이 조직에서 고등학생이 마약 운반에 가담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의 사례인데 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지난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액상대마, 합성대마 등을 들여와서 국내에 유통한 조직을 적발해 20대인 총책 A씨 등 이제 20명을 구속하고 상습 구매자 1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A씨 일당은 해외에서 밀수입한 마약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통을 했는데 외국에서 마약을 들여올 때는 화장품이나 컵라면 등에 이제 끼워서 밀수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마약 판매 광고 채널 5개를 운영하면서 회원 3천여 명을 끌어모았고 또 거래가 성사되면 운반책을 통해서 서울과 경상도, 전라도 등 이제 전국의 원룸이나 주택가 일대의 전기함이나 에어컨 실외기에 마약을 미리 숨겨두는 일명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는데 참 교묘하네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구매자에게 장소를 이제 문자로 전달해서 유통을 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마약 운반책으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뿐만 아니라 고등학생까지 활동을 했는데 매달 300만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앞서 인천에서는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 원대의 마약을 유통한 고등학생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비군 등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명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시가 2억 7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거나 소지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예. 네,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범행 수법을 전수받은 한 명이 또래를 이제 포섭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들 중 한 명이 부모에게 이제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오피스텔을 빌려 마약 유통 사무실로 사용했습니다. 사회가 나서서 이 미래 세대인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이 마약과 좀 헤어질 수 있도록 결별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벌 강화 목소리가 큰데 뭐 처벌 강화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발 방지 인프라를 마련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그럼요. 예, 우선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약 범죄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보다 중독자 수가 훨씬 더 많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벌받은 이보다 중독자 수가 더 많다. 네, 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이제 약 100만 명으로 이런 인원이 100만 명 이상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서울 강북구청의 경우에 이제 마약 범죄 피해 확산을 위해서 지난 21일부터 마약류 익명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익명 검사는 뭔가요? 예, 익명 검사는 최근 불거졌던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이런 것과 같이 마약 범죄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정책입니다. 네. 예, 그 강남 학원가 사건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 마약 음료 그 사건이 이제 불거졌을 때 피해가 올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한 게 많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익명으로 검사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아, 누군지 이제 네. 밝히지 않아도 되고. 예. 예. 그래서 현재 일상화되고 있는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익명 검사를 통해 마약 노출 피해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조기 진단과 치료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마약 관련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대구에서도 이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한국교육혁신포럼의 주체로 오는 25일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합시다라는 마약 퇴치 캠페인이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네. 당일에 이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을 비롯해서 김상훈, 임병헌, 이인선, 조명희 국회의원과 유교화 중구청장 등 이제 교육, 정치, 지자체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수사교육 당국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에서도 청소년 마약 범죄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비에 나설 걸로 관측이 됩니다.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곳에서 이 마약 청정 지역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마약 못지않게 또 손대면 벗어나기 힘든 게 또 도박이라고 하잖아요. 네. 청소년과 또 청년 도박 문제도 그렇게 심각하다면서요. 네, 사실 최근 사회적 이목이 마약에 집중돼 있어서 이제 지금까지 비중 있게 다뤘지만 마약이 조명받
받기 전까지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게 바로 청소년, 청년 도박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사회적 접촉이 차단됐던 기간에는 청소년 사이에서 다양한 형태의 도박이 성행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이런 도박 접촉 경로가 마중물이 돼서 마약으로도 이어졌다는 그렇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2년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 전국 청소년 도박 문제 수준은 2.4% 정도로 조사가 됐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대구 도박 문제 예방 치유 센터가 주최한 기자 간담회에 갔을 때 주변의 시선과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 등으로 1020 세대가 설문조사에 솔직하게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질적인 통계 수치는 더 높을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청소년 사이에 퍼진 도박 종류도 다양해진 상태인데 과거 불법 사설 스포츠 베팅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성인들이 즐겨하는 카드 게임까지 즐겨 할 정도라고 카드 합니다. 게임을 해요? 예, 성인 인증 절차도 이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음지에 있는 도박 사이트를 통한 도박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부모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친구들과 어울려서 도박에 빠지면 또 초기에 예방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도박 중독 어떻게 좀 빠져나오게 좀 도울 수 있을까요? 우선 전문기관에서는 이제 설명하기를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기 위해 가정에 있는 어른들이 제대로 된 가치를 가르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가치관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네. 예. 음지에서 발달하는 청소년 도박을 이제 기술적으로 예방하는 거에는 한계가 좀 있거든요. 네. 사실 그런 시스템을 이제 차단하는 게 원천적으로 구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돈과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좀 교육해서 건강한 가치관을 먼저 좀 심어줘야 하고, 다만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도박에 쉽게 접촉할 수 없도록 계좌나 신용 정보에 대한 경제적 안전장치를 좀 별도로 마련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성인 인증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제도를. 그렇습니다. 예. 그 도박에 빠진 청소년이 돈을 벌기 위해 고수익으로 꼬드기는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이제 사회가 건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각계각층에서 좀 이루어져야 할 걸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 41분 지났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며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서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오용석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바로 어제 8월 22일이 에너지의 날이었는데요. 어제가요? 네네. 오늘 에너지의 날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올여름도 폭염으로 많은 시민들이 힘들게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직도 더워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이 유례없는 폭염과 홍수, 산불로 많은 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정말 몸으로 체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늦어도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너지의 날을 맞아서 대구에서 진행되었던 포럼이라든지 전국에서 진행된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8월 22일이 이제 에너지의 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날에 어떻게 제정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네, 지난 2003년 8월 22일이 한국에서 역대 최대 전력 소비를 기록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좀 되새기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시민들의 실천을 이끌어내고 네.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보자라는 취지로 2004년 8월 22일부터 에너지의 날로 제정해서 매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이러지 말자고 좀 기억하자는 의미군요. 되새기자는 의미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에너지의 날 행사를 시작한 지 딱 2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올해도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슬로건으로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와 에너지 절약 캠페인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에너지의 날 행사가 20년 동안 꾸준히 진행됐는데 그동안 성과가 있었습니까? 2003년 8월 22일 날 기록했던 최대 전력 소비량이 47기가와트였거든요. 예. 근데 올해 8월 7일 역대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를 갱신을 했는데요. 93기가와트입니다. 아이고.
지난 20년 동안 2배 가까이 전력 사용이 늘어나서 예. 에너지의 날을 했던 보람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9년 동안 7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에너지의 날 행사에 함께 동참을 해주셨고요. 예. 대표 프로그램인 소등 행사 등을 통해서 약 10기가와트의 전력 소비를 줄였던 성과도 있었고요.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4,800톤 이상 감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20년 동안 매년 꾸준하게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 대표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 같은 게 있나요? 매년 행사 내용이나 세부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20년 동안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표 캠페인은 전국 동시 5분 소등 행사입니다. 네. 8월 22일 저녁 9시부터 5분 동안 전국 주요 랜드마크, 공공기관, 기업, 공동주택에서 소등을 하는 캠페인인데요. 올해 소등 행사에 참여한 주요 전국의 대표 시설들은 서울 남산타워, 남산타워도요? 네, 광화문, 부산 광안대교도 소등을 하고요. 대구에서는 83타워도 5분 동안 소등에 같이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공동주택 등 68만 명이 5분 소등에 참여를 해서 47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21만 6천 킬로그램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렇군요. 피크 전력, 그러니까 최대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에어컨 설정 온도를 2도 올리자라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피크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 에어컨의 설정 온도를 좀 올리는 그런 캠페인도 진행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근데 피크 전력을 줄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네, 피크 전력은 순간 최대 전력 수요량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공급할 수 있는 총량을 공급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량이 이 공급 능력을 넘어버리게 되면 모든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대정전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대정전 사태 이후에 전력 공급을 정상 상태로 완전히 복구하는 데는 약 일주일 가까이 걸려서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력 소비는 최대한 줄이고 공급 능력은 최대한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과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공급 능력이 굉장히 여유가 많아서 전혀 부족하지가 않은데요.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이 피크 시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예비율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름과 겨울철에 며칠 되지 않는 이 피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추가로 짓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수요 관리라든지 낮 시간에 전력 생산이 많은 태양광 등으로 이 피크 부하를 줄이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대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한 그런 캠페인이 필요한 거였군요. 맞습니다. 소등 행사 외에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또 진행되는 캠페인이 있나요? 네,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전국 및 하루 1kW 줄이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하루 1kW요? 네. 하루에 전기 1kW를 줄이면 한 달 전기요금이 약 7,790원 정도 절약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요 세 가지만 잘 실천하셔도 하루에 1kW 전기를 절약을 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요? 네. 첫 번째는 에어컨 설정 온도를 1도만 높여도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 26도를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조명은 소등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플러그를 뽑는 것. 이렇게 세 가지만 잘 실천하셔도 한 달에 30kW 정도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고요. 에너지 절약을 나 좀 더 열심히 진심으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7가지 실천 방안까지 함께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에너지 절약의 달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에너지 절약의 달인이 될 수 있는 7가지 실천은 또 뭔가요? 이게 3가지에서 더 추가되는 건가요? 네, 전자레인지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네. 자연 해동을 하고 난 이후에 사용을 하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데 최근에 많이 사용하시는데 여름철에는 당연히 온열 기능은 꺼두시는 게 좋겠죠. 세탁물은
요리를 매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모아서 하시는 게 좋고요. 전기밥솥은 보온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한 달에 약 32kW 전력을 줄일 수 있고요. 시원한 옷차림, 쿨맵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쿨맵시만 실천해도 냉방 수요를 줄일 수 있고 LED 등과 같은 고효율 조명을 사용하면 이 7가지 실천으로 한 달에 최소 50kW 이상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한 3가지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자신이 없긴 한데 네. 근데 하루 1kW 그러니까 시간당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시간당 1kW를 줄이기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적은 양인 것 같거든요. 네. 1kW 전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1kW 전력이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은데요. 먼저 24시간 켜놓는 제품들이 집에 많이 있을 텐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냉장고가 있을 텐데 일반 냉장고는 이 1kW 전력으로 약 15시간, 이야. 김치 냉장고는 57시간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는 보통 2, 3일 정도, 공기청정기는 16에서 24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녁에도 많은 전자제품들 사용을 하시는데요. 일단 밤에 조명을 켜셔야 될 텐데 보통 조명은 약 28시간 정도 켤 수 있는 전력량이고요. 저녁에 TV를 볼 때는 5시간에서 한 8시간, 셋톱박스는 일주일에서 보름가량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매일 1kW 절약을 하면 우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를 약 연간 27억 달러, 석탄은 1,600만 톤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고 작은 노력을 기울이면 이렇게 큰 절약 효과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전기를 가정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무실이나 상가에서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가르쳐 주세요. 네. 가정뿐만 아니라 사무실과 상가에서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네. 먼저 사무실에서는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 전에 냉방기를 1시간 전에 미리 꺼두면 그래도 냉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1시간 전에. 네. 그렇게만 해도 하루에 3.2kW, 한 달이면 67kW 가량 전력을 절약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원한 옷차림으로 일을 하면 한 달에 약 25kW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가에서는 이 영업시간 외에 간판, 진열장 조명을 그대로 켜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걸 꺼두기만 해도 하루에 13kW, 한 달이면 338kW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고요. 화장실, 복도, 그리고 탈의실 같이 계속 조명을 켜둘 필요가 없는 곳에서는 센서 등을 활용하시면 자동으로 점등 소등을 통해서 한 달에 약 33kW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식품을 판매하는 가게에 가시면 손님들이 제품을 꺼내기 쉽게 문이 안 달려있는 개방형 냉장고들이 있는데요. 네. 이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달아서 찬기온을 가둬두게 되면 하루에 26kW, 한 달이면 780kW가 넘는 전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 절약 방안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에너지의 날 행사를 맞아서 시민 햇빛 발전 포럼이 열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리고 효율을 높이는 수요 관리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생산에서는 화석연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대구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출자한 자금으로 햇빛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력을 생산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햇빛 발전은 해가 있는 낮 시간대에 전력 생산이 많은데요. 적은 비용으로 햇빛 발전소를 곳곳에 설치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피크 전력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실천 방안들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용석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 클릭.
대구 도시개발공사가 이번 달부터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사업 하반기 접수를 신청받습니다.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사업은 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하반기 매입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고요.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음식물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아이스팩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이 주성분인 젤 아이스팩은 썩지 않아 그냥 버릴 경우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젤 아이스팩은 포장을 뜯지 말고 통째로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는데요. 부피를 줄이고 싶다면 내용물을 햇볕에 말려 가루로 만든 뒤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비닐은 따로 배출하면 됩니다. 아이스팩은 방향제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수분을 잘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해 오일이나 향수로 향을 배이게 해 간단하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 두류공원 야구장이 시민광장으로 재탄생합니다. 두류 야구장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대적인 공사를 거쳐 이번 달 30일 대구 치맥 페스티벌 개최에 맞춰 시민에게 개방되는데요. 잔디광장, 어반정글 전망대, 바닥분수 등을 조성해 시민에게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특히 바닥분수는 대구와 경북 내 가장 큰 규모로 조성됐고 스탠드 플라워 박스에는 계절마다 다채로운 꽃이 펴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두류공원 시민광장,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2023) 파워풀 스타트업 페스타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대구 삼성 창조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올해 8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대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스타트업 행사인데요. 시민들이 스타트업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창업 과정 전반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 국내외 스타트업 전문가들의 라운드 테이블과 전 구글 디렉터인 미키김의 특별 강연, 스타트업 대표들의 토크 콘서트 등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을 직접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영천시의 보현산댐 출렁다리가 완공돼 30일 개통식을 합니다. 보현산댐 출렁다리의 길이는 총 530m로 국내 교각 중에서는 두 번째로 긴데요. 주탑 간의 거리는 350m로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개통식과 함께 기념행사로 둘레길을 걷는 별빛 트레킹 행사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별을 형상화한 X자 모양의 주탑이 특징인 출렁다리에서 야간 조명을 연출해 은하수가 음악에 맞춰 연주하는 듯한 특별한 야경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보현산댐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자연과 교감하고 싶은 분들은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박나영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6년 만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있습니다. 20분간 진행되고요.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를 하셔야 합니다. 대피소 위치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 안전디딤돌 앱을 포함해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